2024년 12월 초, 겨울이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서울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조옥래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봄날처럼 따스했답니다. 조옥래 할머니, 88세.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이었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어요. 조옥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김다정 씨 뒷바라지하고 손주 셋을 키우고 자기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일을 하셨어요. 바로 모델이었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유튜브 촬영한다고 모델 서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대요. 88세 늙은이가 무슨 모델이냐고 창피하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수빈이가 며칠을 졸라서 결국 하시게 됐죠. 촬영 당일,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셨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화장을 하셨고, 평생 한 번도 안 입어본 화려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더니 어색하게 웃으셨대요. 런웨이에 서신 할머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어디다 손을 둬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허공에 손을 흔들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놀리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귀여워하는, 응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색함이 사라지고, 대신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88년을 사시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할머니는 그날 정말 빛났어요.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조옥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촬영이 끝나고 수빈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모델료였어요. 1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겐 평생 처음 받아보는 자기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셨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는 봉투 겉면에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쓰셨어요. 내 인생 가장 화려한 날이었다. 그리고 안에 쪽지를 넣으셨습니다. 며느리 다정한테 들킬까봐, 손주들한테 들킬까봐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셨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늙어서 처음 번 돈이라 아까워서 못 쓰겠다. 우리 며느리 다정이 평생 고생만 했는데 뭐 하나 사주고 싶었다. 손주들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8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멋진 날이 있을 줄 몰랐으니까. 신기하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를 쳤다. 평생 처음이었다. 여러분, 마음이 찡하시죠? 88년을 사시면서 딱 하루, 단 하루만 자기를 위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손녀가 졸라서 마지못해 한 일이었는데 할머니한테는 평생 가장 소중한 하루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 이틀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수빈이네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죠. 12월이니까 벌써 깜깜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요. 택시를 타셨습니다. 기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김다정 씨였죠. 한적한 도로였어요. 주택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별로 없었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다정 씨가 라디오를 켜려고 잠깐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다정 씨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답니다. 기사 아저씨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급히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두 차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철판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안전벨트가 할머니를 잡아줬지만 이미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멈췄어요. 88세 노인의 심장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앞좌석의 김다정 씨는 에어백에 얼굴을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가장 화려했던 날로부터 단 이틀 만에 조옥래 할머니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철 씨는 의사 앞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61세.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였어요. 1년 전 33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죠. 퇴직하고 나서 이상철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좀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야지. 늘 바쁘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효도해야지.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못 가보신 제주도도 모시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 이상철 씨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61세 어른이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가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큰아들 이지혁이 급히 달려와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33세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어요. 몸에서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요. 이지혁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버지까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 딸 이수빈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24살, 아직 어린 나이였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이수빈 손을 잡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막내 이지환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30세, 운전기사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걸 들키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죠. 복도에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는데 제대로 인식이 안 됐어요. 슬픔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이 멈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느낌.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선 것 같은 기분.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하는데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는 느낌. 이상철네 가족이 바로 그 순간을 겪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영정 사진을 고를 때 가족들은 망설였어요. 오래된 사진을 쓸까? 최근 사진을 쓸까? 그러다가 수빈이가 말했죠. 결국 런웨이를 걷던 그 사진을 영정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빛나고 계셨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계셨죠. 88년을 사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이지혁은 그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왜 이렇게 돼야 했어요? 이상철 씨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밥을 권해도 물을 권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영정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죠. 밤이 깊어졌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이상철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건 가족을 위해서였거든요. 나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빴던 거였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세대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효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돈 벌어야 했고 가족 먹여 살려야 했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늘 나중에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나중에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상철 씨는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수빈이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돼 있었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었어요. 15만 원. 한 장도 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쪽지 한 장. 수빈이가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쪽지를 움켜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어요. 이지환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쪽지를 오빠한테 건넸죠. 이지환이 쪽지를 읽었어요.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읽다가 멈췄어요. 읽다가 다시 울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거예요. 생전 처음 받은 15만 원이 그렇게 기쁘셨던 거죠. 며느리한테, 손주들한테 뭔가 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지혁이 조문객들 사이를 빠져나와 작은 상담실로 형사를 안내했어요. 형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가해자 송민재의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파인 눈가, 누런 피부색,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한적한 도로예요. 저녁 7시, 차도 별로 없는 시간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역주행을 한다. 그것도 급발진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급발진이면 앞으로 가야지. 왜 반대 차선으로 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택시를 향해서요? 이지혁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형사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일어섰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이지혁은 명함을 쥔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날 오후 이지혁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 김다정 씨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김다정 씨도 피해자예요. 자기도 중상을 입었는데 할머니 일로 괴롭히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뭔가 단서라도 있을지 몰라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소 마스크를 쓴 김다정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고 왼팔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다정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움직였어요. 김다정 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이 그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김다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흐릿하게 흐려졌어요. 이지혁이 김다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때 김다정 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몸을 일으켰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지혁이 깜짝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김다정 씨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이지혁이 급히 말렸지만 김다정 씨는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혁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김다정 씨가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했어요. 이지혁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김다정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어요. 말을 더 이으려다가 기력이 다한 듯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가해자를 30년 전에 봤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 씨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12월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이상철 씨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엔 안 피우시는 분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철 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철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장례식장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아는 얼굴. 30년 전.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보아였어요. 여러분, 조보아라는 사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조보아와 이지혁은 대학교 동기였어요. 같은 과, 같은 학년. 처음 만난 건 신입생 환영회 때였죠. 조보아는 특별한 여자였어요. 예뻤어요. 그런데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가 딸이었어요. 한해건설 회장의 외동딸. 이지혁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7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귀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보아의 아버지, 조 회장은 이 지역을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어요. 집안도 별로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딸한테는 재벌 2세를 만나라고 했죠. 하지만 조보아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 지역과 결혼하겠다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어요. 청첩장도 돌렸고요. 이 지역은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어요. 대출 받아서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이 지역이 턱시도를 입고 있을 때 조보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조보아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정해준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한 달 후에요. 이 지역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결혼식장에 혼자 서 있던 그 순간, 하객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동정 어린 눈빛, 그런 조보아가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3년 만에요. 이 지역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끊었어요. 세 번째도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결국 이 지역은 받았습니다. 조보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 지역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보아가 잠시 침묵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지역은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보아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보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이 지역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보아, 자신을 배신했던 그 여자, 결혼식장에 혼자 남겨뒀던 그 여자. 하지만 할머니의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어요. 새벽 5시, 장례식장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였어요. 이 지역이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조보아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깜짝 놀랐어요. 조보아가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예전에 조보아는 늘 화려했어요. 명품 옷에, 진한 화장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런데 지금 들어온 조보아는 달랐어요. 수수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도 대충 묶었고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조보아가 이 지역을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지역은 앉지도 않고 서서 물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조보아가 이 지역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조보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조보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조보아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시죠?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여자가 이제 와서 회사 경영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욕하고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 지역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보아를 봤어요. 조보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지해졌어요. 이 지역은 한참 동안 조보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조보아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 지역이 주먹을 쥐었어요. 조보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지역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조보아가 서류 봉투 옆에 명함 케이스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조보아가 명함들을 펼쳐 보였어요. 이 지역은 명함들을 하나하나 집어봤습니다. 보험사 이사,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사설탐정회사 대표, 모두 한해건설 거래처였어요. 조보아가 이 지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지역은 조보아를 빤히 쳐다봤어요. 조보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지역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조보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조보아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지역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조보아한테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조보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보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조보아가 눈물을 닦으며 이 지역을 봤습니다. 이 지역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보아, 자신을 배신했던 여자, 결혼식장에 혼자 남겨뒀던 여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여자.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진실을 밝히려면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조보아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이지혁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보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조보아도 손을 내밀었고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동맹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묘하죠. 원수 같던 사람이 동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흘 후, 조보아가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없는 오전 시간이었어요. 차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반듯한 인상. 15년 경력의 베테랑 보험 조사원이었습니다. 차민준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민준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차민준이 화면을 이지혁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표가 떠 있었어요. 차민준이 표를 확대했습니다. 이지혁과 조보아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보통 사람은 평생 사고 한 번 안 내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7번이나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무혐의나 합의로 끝났다고요? 차민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차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보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차민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아주 오래된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차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보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차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낡은 사고 기록서가 더 자세하게 보였어요. 차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30년 전 사고로 지은호의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고요. 가해자는 둘 다 같은 사람. 송민재.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차민준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지혁이 되물었습니다. 차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보아가 노트북을 빼앗다시피 해서 가운재단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 가운재단 이사장 고성희. 여러분, 고성희가 누군지 아시죠? 지은호의 친엄마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지은호한테 간 이식을 강요했던 그 여자. 지은호가 거절하자 칼까지 휘두른 무서운 여자.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3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면 구석에 1995년 3월이라고 글자가 떠 있어요. 1995년 3월, 부산 해운대의 좁은 해안도로였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았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였죠. 한쪽은 바다, 한쪽은 산비탈. 가드레일도 낡고 허술했어요. 그날 저녁 6시쯤이었을까요? 해가 지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송민재, 21살. 대학생이었어요. 부산대학교 2학년.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어요. 얼굴엔 여드름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조수석에는 20대 중반의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바로 젊은 시절의 고성희였습니다. 당시 고성희는 24살이었어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뒤로는 불법 대부업 조직의 심부름꾼이었죠. 고성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떨림이 없었어요. 송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담배를 피우면서요. 송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대 엑셀. 흰색. 1990년대 중반에 흔했던 차였어요. 그 차의 운전석에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고명식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임신한 아내 강미래가 타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고명식과 강미래 부부는 행복했어요. 결혼 3년 차. 드디어 아이가 생겼고 그것도 쌍둥이였으니까요.
그날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의사가 말했대요. 쌍둥이가 다 건강하다고. 한 명은 아들, 한 명은 딸이라고. 부부는 아이 이름도 지어뒀어요. 아들은 우진, 딸은 은호. 강미래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명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였어요.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송민재의 차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송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고성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송민재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반대 차선으로 급격히 틀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이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비가 조금 왔었어요. 끽, 타이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송민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두 차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고명식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무에 부딪혀 멈췄어요.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송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이는 차에서 내렸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드레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뒤집힌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어요. 송민재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가드레일을 붙잡고 아래를 봤습니다. 송민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고성이가 송민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힘이 엄청 셌습니다. 송민재가 저항했어요. 고성이가 송민재의 턱을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렸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송민재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고성이가 빙긋 웃었어요. 미소라고 할 수도 없는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송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고성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송민재를 차 쪽으로 밀었어요. 송민재는 울면서 차에 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작은 지붕 아래 서 있던 여자. 젊은 김다정이었습니다. 당시 28살이었어요. 다정은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 차 두 대가 부딪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다정은 급히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어요. 당시엔 휴대폰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다정은 사고 현장 쪽을 다시 봤어요. 역주행했던 차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정은 그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차가운 눈빛. 미소라고 할 수도 없는 기묘한 표정. 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나. 그 얼굴이 다정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얼굴로. 중환자실에서 김다정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지혁이 급히 달려갔어요. 이번엔 조보아도 함께였습니다. 다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정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다정이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었어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다정은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보아가 물었어요.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과 조보아가 서로를 봤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0년 전 부산 사고의 가해자는 고성이와 송민재.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지은호와 한우진의 부모,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는 김다정. 고성이는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송민재를 시켜 다정을 없애려 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조옥래 할머니가 희생된 거고요. 이지혁과 조보아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보험 기록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조보아가 다음 날 또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한주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초반 사설 탐정 회사 대표였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한주원은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조보아가 빌린 한해건설 회의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계속 만나기엔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한주원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주원이 파일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송민재가 어딘가를 드나드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주원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간암 말기 환자가 3번씩 강남을 가요? 조보아가 물었습니다. 한주원이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주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주원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였어요. 조보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주원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지혁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한주원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19년 5월 3일, 2019년 7월 15일, 2020년 3월 22일, 2024년 11월 28일, 총 47개의 파일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한주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주원이 가장 최근 파일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사고 일주일 전이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고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지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남자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송민재였어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송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조보아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주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조보아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과거로 가볼게요. 5년 전 이야기입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바닥. 모든 게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송민재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40세였습니다. 한때는 건강했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송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을 붙잡았어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송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송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송민재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어디서 구해요? 송민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 전세 사는 빌라. 9살 딸 하나. 송민재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송민재는 딸 지수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지수는 어떻게 되지? 아직 9살인데 친척도 없는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송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송민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고성이었습니다. 송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성이가 대답했습니다. 송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고성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송민재가 급히 물었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송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실 벽에 걸린 딸 사진을 봤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송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5년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실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유리창 너머로 송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민재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송민재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송민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송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송민재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송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가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송민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민재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송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송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송민재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뼈만 남아 있었어요. 이지혁은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떠세요? 송민재는 분명 가해자예요.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고성희한테 30년간 조종당한 불쌍한 사람. 딸을 위해 악마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세상 일이 그래요. 선과 악이 깔끔하게 나뉘지 않아요. 일주일 후 경찰서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지혁, 조보아, 형사, 그리고 검사가 모여 앉았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검사가 USB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조보아가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을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몇 개를 재생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2020년 3월 녹음이었습니다. 검사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15년 8월 녹음. 검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보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지혁과 조보아가 서로를 봤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김다정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이지혁과 조보아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뒤에는 형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고성이었습니다. 55세. 한때는 아름다웠을 여자였어요. 지금도 잘 관리한 외모였지만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고성이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다정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날 기억할까? 3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지혁과 조보아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금방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세월 연습한 가면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고성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고성이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보아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나왔어요. 지은호가 밀고 있었고 휠체어에는 김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복도를 둘러보다가 고성이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김다정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고성이를 가리켰어요. 김다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가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성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고성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 섰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고성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고성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3월 초,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고아원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소녀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송민재의 딸, 지수였습니다. 9살. 지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지혁이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교복과 책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지수가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 지수는 봉투를 열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지혁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눈에 빛이 보였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어요. 한 달 후, 빈소였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의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이지혁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의 미소가 더 밝아 보였어요. 지은호가 옆에 섰습니다. 이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조보아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병원 VIP 병실이었어요. 조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었어요. 조보아가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봤습니다. 조 회장이 눈을 떴어요. 조보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보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조 회장이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조보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한참을 걷다가 이지혁이 멈춰 섰습니다. 지은호도 멈춰 섰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지나갔지만 사랑은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